안녕하세요. TMV의 어드바이저의 김승주입니다. 요새 이제 제주도부터 이제 장마가 북상하고 있다 그러는데 침수 피해 안 당하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오늘은 지금 뉴스를 보셔야 할 시간인데,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연료대병 자산관리 전략과 현재 시장 환경의 흐름, 그리고 요새 많이 투자하고 있는 ELS 상품, 그리고 이제 목돈으로 펀드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정보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를 볼 시간을 뺏지 않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주식시장 바라보는데 어떠셨는지요? 오늘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오늘 또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날,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별로 좋은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은 외국인의 이제 핸들링에 의해서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피해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그만 길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은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외국인을 한번 몰아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나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기법들을 많이 향상을 하시고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왜 이게 주식 시장이나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시장에 왜 투자를 하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시장이 많이 상승하고 이제 파생 시장도 많이 성장을 해서 파생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보면 이제 그런 주식 시장이나 파생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많이 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IMF 이전이었죠. 그때는 우리가 이런 투자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고 투자를 안 해도 되고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재테크란 용어도 모르고 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재테크에 열광을 하고 투자에 열광을 하고 자산관리에 열광을 하고 이렇게 된 이면에 보면은 IMF 이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한 고금리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흘러 들어왔죠. 그 당시에는 보통 은행에서 이자를 한 9%에서 10% 주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테크를 모르고 투자에 대해서 아무 용어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은행에서 많은 수익을 이자를 받을 수가 있던 시기였죠. 그렇게 되다 보니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옛날 IMF 이전에 모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 18%, 19%의 복리이자를 제시를 하면서 최저금리로 한 9% 정도를 제시를 해서 연금저축 상품을 팔았는데, 최저금리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중금리에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로 보장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최저금리로 9%를 제공을 했었는데, IMF 이후에 금리가 이제 현재처럼 저금리로 낮아지면서 해당 보험사에서는 금리를 계속 복리로 제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당사 설계사들한테,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이 상품을 깨고 이것보다 더 나쁜 상품으로 갈아타라,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은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최저금리로 0.9%가 복리로 운영된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펀드를 투자하든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그래도 그 상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상품을 아무것도 모르고 깨고 더 금리가 낮은 더 안 좋은 상품을 갈아타라고 그렇게 캠페인을 벌였으니 해당 그 가입자들은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그 고금리 시절에는 그 고금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건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가 지금 저금리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외국 자본들이 현재처럼 계속 들어오면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물론 선진국들은 이미 다 저금리가 형성이 됐고 그 선진국들의 저금리 자본을 우리나라 같은 약간 이제 좀 개발하는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해서 고금리 이자를 받는다면은 분명히 메리트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주식시장이 그때는 저평가돼 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예금을 안정적으로 예금만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금리가 낮아진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이나 기타 공격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현재까지의 주식 상승의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부각되는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때 주가지수 1000 미만에서 운영되던 게 지금 2000선이 넘었는데 그 투자들이 다 수익을 냈을까요? 결국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기에도 손실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다시는 고금리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각종 금융기관이나 공기업들 그리고 연기금 등에서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주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을 더 점쳐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물가를 가스비, 전기요금 등에서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되게 고물가 시대가 또 도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저희가 버는 소득이 이렇게 같이 상승해주면은 물론 상관이 없겠지요. 근데 과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한 30년 전? 그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짜장면이 한 300원 정도 할 때까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요? 4,000원, 5,000원. 10배 이상이 올랐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의 받는 소득 수준은 그만큼 많이 올랐을까요? 평균적으로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물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전체적인 물가 수준에서 오르고 어떤 특정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어떤 특정 물가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볼까요? 컴퓨터나 기타 가전제품들, 자동차 기술은 계속 개발되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기업체에서는 수익을 내는 거는 그 해당 제품들은 그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5년, 10년 후면 다시 새롭게 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창출을 통해서 기업들은 수익을 분명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같이 안 올려도 충분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하도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출산율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멘트 있었죠. 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좀 억제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출산율이 오히려 이제 좀 늘리려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출산 이유가 뭐냐면은 양육비, 교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출산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저출산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과거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수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저희 세대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기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우리나라 그 54년 이후부터 그 출산붐이 일어서 많은 그 세대를 잃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많은 국민연금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근데 갈수록 저출산이 되고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수급할 수 있지만 저희 세대,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지금 다시 저희가 이제 노후가 돼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에는 분명 경제활동 인구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어들겠고요. 그만큼 국민연금 자원 고갈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2045년에 뭐 고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투자 방법을 어디서 찾으시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IT 최대 강국으로서 어딜 가나 어느 동네 가나 여러 개의 PC방이 있고 집에도 뭐 한두 대의 기본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계속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 너무 많은 정보들이 개인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기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인터넷 초기 시대에 그때는 이제 인터넷 초기 시대에는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들 자체는 어떤 상업적이나 마케팅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발달이 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업적이고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미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르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그 옆에 전문가들을 필요하고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기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나 자산 관리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전문가에게나 기본적인 어떤 틀은 아주 기본적인 틀은 뭐 똑같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맞지 않다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주식에만 자기 자산을 전부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주식에 주자도 싫다, 펀다도 싫다 그러면서 예금만 고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자산 관리에 어려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귀가 얇아서 주위의 조언이나 거기에 핸들링을 당해서 손실을 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2007년도 말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00이 넘고 고점을 찍고 그대로 수직을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그 중국 펀드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그 시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가장 고점에 투입이 됐죠. 왜냐면은 그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중국 펀드에 투자하면은 무조건 돈이 될 거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장 상투에 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2006년도 말에 그 피델리티 자산 운용에서 나온 그 차이나 펀드가 그 당시에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금융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저도 좀 더 모르는 시기였겠죠.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냐 저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 당시에 10%도 넘고 분명히 중국에 1억 넣으면은 내년에 한번 또 뜰 거다. 그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근데 2007년 1월 초에 그렇게 해서 중국 펀드에 투자를 해서 한 30-40%의 수익을 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그 친구 선배 중에 그 증권회사 다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주식이 있는데 이거 들어가면은 한 칠 수 있다. 분명히 2배 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펀드를 다 빼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1억 한 3천, 4천 정도 되는 돈을 다 투자를 했는데 평당가를 5천 원에 샀는데 그게 불과 2-3개월 만에 5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쵸? 주위에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면은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1,000만 원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코스닥에서 좀 이렇게 잡주라고 얘기하죠.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4개월 만에 3천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정확히 그분이 3천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1년 후에 8천만 원의 손해를 입습니다. 더 투자한 거죠. 처음 주식 해보는데 누가 추천을 해줘서 이게 좋다 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들어갔는데 수익을 한번 보니 더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큰 손해를 입게 된 거죠. 이처럼 남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핸들링을 당해서 귀가 얇아서 그렇게 해서 톤실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는 그러지 않았나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과감히 투자 못 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주위에 동료나 친구, 동료들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비전문가한테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물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혹시나 전문가라서 다 틀리겠지만 어떤 전문가나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 그 조언이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은 본인 스스로 키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안 해서 아예 우리가 기회 수익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놓친 부분들은 과감히 잃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저거 하이닉스 주 저거 사면은 지금 얼마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살걸. 기아차 현대차 그거 그때 사놨으면은 지금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죠. 지나간 과거는 깨끗이 잊어먹는 게 올바른 투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펀드에 자금이 투입되고 주식시장에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서워. 주식에 주자도 싫고 펀드에 펀자도 싫어. 나는 무조건 예금만 할 거야. 제가 전공이 이제 통계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희 얼마 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담당 교수님한테 교수님 주식 많이 하셨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통계학 관련해서 전공을 하면은 이렇게 증권 쪽이나 금융기관 쪽으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명망 있는 교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많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물어봤는데 나는 주식에 증권사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 몇 년이 안 남았고 그분이 한창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시점에는 고금리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와서 그 위험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분이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들 또 무엇이 있냐면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는 거죠. 주위에 혹시나 해가지고 보험 설계사분이 계셔서 아주 똑똑한 보험 설계사분이 계셔서 그분이 투자를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은행 직원이 계셔서 투자를 권유도 할 수 있고 증권사 직원이 계셔서 투자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전문가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하물며 그렇게라도 한 명이라도 물어볼 사람도 없다는 거는 굉장히 그 자산 관리를 하는 데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죠.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앞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홍수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인터넷만 믿고 맹신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된 사례를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펀드에 대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줘서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 제안을 하자마자 한 하루 이틀 동안 계속 인터넷 서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획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펀드는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오히려 낮은 것 같은데 이 펀드 투자해도 되나요? 이 펀드는 다른 주식형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은데 이 펀드 투자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인터넷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인터넷만 믿다 보면은 그 투자 시점을 잃게 되고 좋은 상품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인터넷만 뒤져서 어떤 전문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만 너무 맹신하고 살지 않나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20대, 30대 이제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습관입니다. 안 좋은 기억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조그맣게 한 5명에서 공부방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은행 직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지퍼 라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신용카드 하나 만들면은 이 지퍼 라이터 드립니다. 그 지퍼 라이터가 탐나서 그 5명의 그 친구들이 모두 신용카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용돈도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 용돈 조금씩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 학창 시절에 카드 돌려막기 시작했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은 바로 습관. 첫 번째 습관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젊지 않은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술을 자주 먹고 그랬는데 그 첫째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써야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혜택이 있고 신용카드 무슨 주유 할인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데 신용카드를 꼭 안 쓰셔도 체크카드를 활용하셔도 그런 특별한 혜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도 정해졌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용카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남발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신용유의자라고 하죠. 신용유의자. 전에는 이제 신용불량자라 그랬는데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대두가 돼서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하러 오다 보니까 뉴스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학자금 대출을 뭐 정부에서 수조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수조 원 대출을 한 것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못 받아서 못 갚아서 그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대학 졸업한 대학생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시기에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습관, 그리고 신용카드는 반드시 없애시고요. 그리고 뒤에 40대, 50대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시기에 혼자서 돈을 벌어서 결혼하기 전에 돈을 벌어서 가장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사회 초년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는 분은 최소한 절반 이상을 저축을 해야겠죠.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200만 원 받아서 160, 170 저축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리고 사회 초년기에는 20대 때 지금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거는 단기적으로 결혼자금 마련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기들한테는 장기 상품 가입보다는 단기 상품에 치중해서 결혼자금 목표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물론 결혼자금을 마련하는데 집에 이렇게 능력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요. 스스로 모아서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에서 그렇게 결혼자금을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모으고 소득의 50% 이상, 신용카드 안 쓰고 소득의 50% 이상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카드 쓰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소득의 무조건 최소 50% 이상은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100- 나이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살이라 그러면은 100에서 30을 빼면은 70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30살 나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저축 금액의 70%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0대 초반, 후반대 20대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가장 공격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전에 사례를 들면은 아는 친구한테, 펀드를 가입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더니만 이 친구가 나는 펀드 싫다. 그러더니 한 1개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 좋은 상품 발견했어. 너도 그거 해. 그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뭔데? CMA다. 아, 그래, CMA가 좋은 상품이구나. 너나 많이 해라. 예,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예, 우리가 사회초년생들은 무조건 과감한 투자 마인드를 가져서 가급적이면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의 대부분을 펀드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을 주식형 펀드로 많이 투자를 이렇게 권유하고 해봤는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손해보신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물론 목돈의 경우는 틀리지요.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나 펀드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목돈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한 30%, 적게는 30%, 많게는 50%씩 손실을 보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물론 차이나 펀드에 물론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목돈을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다면은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가져가셨다면은 분명히 수익으로 변경되는 것을 분명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영해라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농협이나 수협 그런데 이제 비과세 예적금이 있으니까 한 1인당 3천만 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일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 정도 더 수익을 얻겠다 예적금으로 해서 수익을 얻겠다 하셔가지고 상호저축은행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요새 좀 두려우시죠? 저 같아도 좀
상호저축은행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수익이지만 조금 포기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저축 비중을, 예적금은 20%, 주식형 펀드는 40%,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 20%, 그리고 20대, 30대, 물론 사회초년기에 결혼자금으로 해가지고 결혼자금 목표로 단기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시면서는 그 노후 대비에 대한 준비도 일부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노후에서 관련 연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연금 상품 관련해서 팁을 말씀드리면은 개인 사업자나 보통 이제 연봉 6천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를 가입하시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연봉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은 그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보실 수 없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요새 이제 뭐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 그런 상품들이 뭐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 상품을 일부분 해서 운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을 과거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뭐 요새 연금저축 같은 경우 뭐 수익률이 뭐 연복리로 뭐 5%, 최대 뭐 5%, 막 그 정도 5.2% 그 정도 상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운영을 하셔서 이 정도 수익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 간 펀드 이전이 되니까, 자금이 이전이 되니까, 지금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은 증권사 그 연금저축 펀드로 옮길 수도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나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야겠다 하면은 또 뭐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보험으로도 옮길 수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연금저축 펀드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연금 상품이라는 게 뭐 1, 2년, 3, 4년 운영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 가져가고 나중에 연금 수령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통계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운영을 하시면은 연 10에서 12%의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연금저축, 뭐 신탁이나 연금저축 보험 가입하시는 것보다 펀드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이나 변액 연금을 노후 준비로 많이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 한 사업비를 많이 뗍니다. 매월 가입하는 금액에서 뭐 적게는 뭐 9에서 14% 정도 이제 사업비를 떼는데, 요거를 사업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팁을 말씀드리면은 최소 금액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한 연금 상품 관리 한 20% 정도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저축하시는 분이 20%를 가져가면 한 40만 원을 저축을 하실 수 있는데,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데, 40만 원을 그냥 매월 적립식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보험사별로 약간 틀리지만 뭐 10에서 20 정도 최소 금액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20만 원은 그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월 일정 금액 가입하는 금액의 한 9에서 14% 정도 사업비를 떼는데,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3% 정도 사업비밖에 안 떼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수수료를 뭐 한 5에서 한 8%, 7, 8% 정도로 줄여서 효과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40대, 50대 자산관리 전략을 살펴보면은 이 시기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에서 요새 이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은 강남권은 요새 뭐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고, 목동은 뭐 250, 뭐 중계동은 뭐 매월 사교육비로 200만 원씩 정도, 평균 그 정도 든다. 뭐 요런 뭐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지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40, 50대에는 오히려 노후를 대비한 연금 자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해질 수 있고요. 특히 40, 10대에 들었으면 이제 뭐 주택, 기존에 뭐 전세를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제 확장하는데 이제 많은 돈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집만 갖고 있으면 전부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 너무 열심히 저희들을 위해서 살아주셨는데 결국은
집 하나 남잖아요. 저 열심히 사셨는데 달랑 본인들의 그 노후를 위해선 대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뭐 자녀 교육비를 지출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본인의 노후, 가족의 부부의 노후를 위해서 일부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연금 상품으로 노후 준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40대까지입니다. 50대 넘었으면은 더 이상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기도 힘들고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40, 50대는 소득보다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뭐 사교육비, 뭐 내 집 마련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버는 소득에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20, 30대 때 축적해서 쌓아놓은 자금들을 이 40, 50대 때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전하게 조금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관점에서 좀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그 상품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출시되게 되는데 보통 40, 50대에는 뭐 예적금 비중을 한 30%, 뭐 국내 주식형 펀드 뭐 30%, 뭐 해외 주식형 펀드 20%, 뭐 ELS 30% 정도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료는 현재 요새 최근에 이제 강남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돈 많이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강남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이 현재 이제 투자하고 있는 트렌드를 지금 통계적으로 몇 %나 투자하고 계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자료인데 ELS가 41.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뭐 예금형 상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펀드, 주식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여러 자문사가 요새 많이 나오죠. 자문사에서 발행하는 레버카운트 상품들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한 4년 전부터 한 ELS를 고객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고 투자를 시켰는데 어떤 분은 ELS를 한번 투자하시면 ELS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 F는 이제 뭐 4년 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연평균 25% 정도의 수익을 ELS로만 내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 시기에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ELS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뭐 연 35% 뭐 그런 상품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한 연 17%, 18% 정도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 ELS 투자자들을 그 몇몇 증권사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ELS로 손해를 끼쳤다. 그런 기사를 보셨을 텐데 그 주가 조작까지 물론 뭐 지금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죠. 그 주가 조작까지 가능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ELS를 단기로 투자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ELS를 투자자들한테 권유를 할 때 가장 원칙이 뭐냐면은 우리 ELS 뭐 대부분 다 대충 어떤 구조는 아실 것 같은데 대부분 기초자산을 두 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기초자산인데 삼성전자랑 LG전자가 편의상 그냥 두 종목 다 100만 원씩 한다 그러면은 만기를 3년으로 가지고 3년으로 하고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처음 들어간 시점에 6개월 뒤에는 90% 이상만 되면 두 종목 다 90% 이상만 되면은 미리 제시한 수익을 지급하고 그 ELS는 사라지는 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다음 6개월 되는 시점에서 또 90% 이상이면 조기 상환, 90% 이하면은 또 다시 6개월 뒤로 늘어가고 또 다시 6개월 뒤에는 뭐 85% 이상이면은 조기 상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 15%든 20%든 확정 수익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기초자산 어떤 기초자산을 골라야 될까요? 요새같이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요새 주도주 뭐 화정자라 그러죠. 화학, 정유, 뭐 자동차 이런 주도주들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기초자산들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제외한 좀 저평가된 기초자산들, 이런 주식 상승기에 조금 뭐 같이 가격이 오르지 못한 기초자산을 편입한 그런 ELS를 투자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ELS는 무조건 어느 정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무조건 만기가 3년인 상품을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주가가 가장 2000 넘어서 가장 고점일 때 ELS 1년짜리 상품으로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가입하신 분들 중에 한 50%까지 손해 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그 가장 고점인 시점에 3년짜리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1년 6개월 만에 조기 상환이 됐습니다. 보통 한 통계적으로 보면은 6개월 만에 조기 상환되는 경우가 한 7, 80% 되고요. 나머지 1년 안에 조기 상환되는 경우가 한 90%, 1년 6개월 안에 보통 97, 8%가 다 조기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ELS도 원금 보장형과 비보장형 그렇게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뭐 원금 비보장형이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 마인드는 좀 버리시고, 원금 보장형 같은 경우는 어쩔 때 보면은 뭐 은행 예금 금리보다 못하는 경우가 부직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가신다면은 원금 비보장형을 상품을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ELS 같은 경우는 해당 증권사에서 자기 신용으로 보통 발행을 하는데, 그런 증권사마다 다 발행하는 상품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증권사는 좋은 조건으로 발행하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증권사는 좀 안 좋은 조건으로 발행하는 상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증권사의 ELS를 어느 정도 작은 규모로 사와서 그거를 펀드로 조성을 해서 ELF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ELF는 다른 데서 좋은 조건들을 한 20억, 30억 다른 증권사에서 사와가지고 그 자금들을 소규모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들한테 ELF로 팔아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해당 증권사에서 이렇게 어떤 상품 정보로 내놓지 못하고 각 지점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는 지점의 그 관리자와 수시로 문의하셔서 좋은 상품을 있으시면은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립식 투자로 하는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목돈을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어떻게 투자를 할까? 목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있는데 이 돈을 한꺼번에 펀드에 넣어서 손실이 나면 어쩔까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 목돈 투자도 펀드에 대해서 정인식 투자처럼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하셔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2 전략 그러면은 한 1억 정도의 금액이 있다면은 이거를 3번에 나눠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인데 50포인트 떨어지면은 3천만 원 투자, 50포인트 또 떨어지면은 3천만 원 투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하는 시점도 항상 정해야겠죠. 물론 분산 투자를 했어서 다시 오르면은 수익을 챙기지만 거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이나 파생하시는 분들을 다 아시는 것처럼 손절 라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의 10% 아니면 20% 여기서는 정리를 해버려야겠다. 확실한 원칙을 세우셔서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을 20%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30%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세워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손절이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이 주식이나 선물 옵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손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펀드 투자에 있어서도 항상 손절을 중시를 하시고, 많이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정적으로 자신이 투자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펀드를 이렇게 해서 분할을 매수를 했는데 언제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평균 단가 2,000에 샀는데 2,100이 갈지, 2,200이 갈지, 2,300이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파생 쪽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트레일링 스탑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수익을 지켜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트레일링 스탑 기법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 2천, 주가 2천의 평균 단가를 맞춰서 샀는데 목표 수익을 주가 2,200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2,100 정도의 어느 정도 절반의 수익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남은 자금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2,100까지 안 가고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거는 손저가를 미리 정해놓는데 수익이 나면은 익절가로 전환을 시키라고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2,000에 사서 2,100에 한번 반을 청산하면은 익절가를 뭐 2,050 정도에 다시 익절가를 정해놓고 주가가 계속 더 올라서 수익이 더 난다면은 그 익절가를 계속 상승시켜놓고 수익을 안전하게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가장 고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뭐 증시격언에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 말도 있듯이 어느 정도의 수익은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익절 라인을 계속 상향시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기법을 트레일링 스탑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펀드로 이 기법을 활용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요새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그 ETF도 있고 또 ETF로 좀 레버리지를 더 높여서 더 고수익을 나게 할 수 있는 2.5배 뭐 레버리지 ETF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이제 주식처럼 거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아니면 이런 트레일링 스탑 기법들을 해서 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ETF가 되게 그 수익 자체가 감질 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그렇지만 다른 방면으로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 뉴스 보실 시간에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 들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 나름대로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현재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장기를 두면 혼수 두는 사람들이 더 그 패를 잘 본다 그러죠. 본인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은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안 되는지를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